내 인생에서 가장 지속적인 행복은 사회가 정해준 조건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돈, 학위, 직위, 직업, 물질,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 상태에서 비롯됐다. 안녕하세요. 언니네 헌책방의 언니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침에 빗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깰 때, 고된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접어두었던 책의 한 페이지를 펴고 잠이 쏟아질 때까지 책을 읽다가 잠이 들 때,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첫 모금, 샤워를 마치고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저는 이런 순간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순간, 그것도 매우 감각적인 행위들에 국한되어 있던 행복이라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느껴진 건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자세를 바꾼 최근의 일입니다. 서두에 읽어드린 내용은 지난번 리뷰해드렸던 마이클 리스터의 편안함의 습격 중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행복의 지속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의 일상은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일은 더 많아졌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집약된 1월 그리고 이렇게 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친 몸을 끌고 하루를 버티며 빨리 이 시기가 지나고 휴식할 수 있는 날들을 기다리느라 현재의 시간들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하루만 살기로 그 하루를 나름의 마음의 상태를 지켜내는 것에 초점을 두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책에서 읽어드릴 내용이겠지만 매일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일, 다가올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삶, 죽음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그 부분이 저에게는 킥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떠오른 순간 바로 행동합니다. 그런 행동들은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일 속에서 지금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조금씩 그것을 대하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하루가 꽉 차 있고 지속적인 행복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만족감 같은 감정들이 저를 좀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문장 하나만 간직해도 이렇게 생각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도 적극 추천하며 읽어드리는 책 마이클 리스터의 편안함의 습격.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그 2부인 따분함을 즐겨라 11시간 6분 디지털 기기에 빼앗긴 시간과 4부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중 12월 31일 23시 59분 33초 부탄의 죽음 성찰 문화 중 일부를 발췌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소개와 리뷰는 일부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안 들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시간 6분 디지털 기기에 빼앗긴 시간. 우리 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있다. 집중 모드와 비집중 모드다. 집중 모드는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할 때, 과제를 수행할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TV를 볼 때, 팟캐스트를 들을 때, 대화를 할 때, 혹은 그 밖의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우리의 뇌는 집중 모드가 된다. 비집중 모드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난다. 내면을 향하는 마음의 방황이자 휴식 상태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더 훌륭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집중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복원하고 재구축한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에 넘겨주고 있는 11시간 6분의 주의력은 공짜가 아니다. 이 시간은 모두 집중 모드 상태에서 소비된다. 휴대전화, TV, 컴퓨터 등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는 한 가지 운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결국 주의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지친다. 현대의 삶은 우리의 뇌를 혹사하고 있다. 과로 속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마음들은 우울증, 삶에 대한 불만족, 인생이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느긋하게 방랑하면서 화면 밖의 것들을 인식할 때만 그 존재가 드러나는 삶의 아름다움을 놓친다. 우리가 주변을 끊임없는 편안함으로 에워싸기 전 사람들이 따분함에 대해 대처했던 방식들은 뇌의 건강, 생산성, 온전한 정신, 의미를 느끼는 능력 등의 필수적인 유익함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따분함의 세계는 우주적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가 따분함에 대처하는 방식은 정신에 주는 정크푸드와 같다고 댄커트는 말한다. 온갖 자극이 넘쳐나는 사회, 스트레스라면 질색하는 사람들. 2017년에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최근 1년 사이에 39% 증가했다. 주의 집중 시간은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33% 감소했다. 2013년 이후 우울증 진단은 33% 증가했다. 다른 연구들을 보자 브라운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저드슨 브루어 박사는 수많은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개선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온 학자다. 그가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는 주제는 점증하는 정신건강 이상과 화면 시청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다. 브루어 박사는 이런 정신적 문제가 100% 모바일 테크놀로지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90%의 책임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니 스티븐 잡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이패드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 의문을 품었던 테크놀로지 선구자는 잡스뿐만이 아니었다. 실리콘밸리에서 모바일 테크와 앱 개발에 종사하면서도 정작 자녀들에게는 실리콘밸리 제품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이들이 부지기수다. 한 전직 페이스북 임원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우리가 쓰는 휴대폰 안에 악마가 살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은 실리콘밸리가 생산한 도구들이 사회적 구조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행동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합쳐져야 한다. 동기, 능력, 자극. 스탠포드 심리학자 포그의 말이다. 스마트폰 앱들이 사람들의 주의력에 마치 코카인처럼 작동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공식을 활용한 결과다. 이 공식을 창안한 것은 스탠포드 과학자들로 다소 완고거법으로 장명된 행동 디자인 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다. 작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다고 해보자.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팔로워들이 내 사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싶다는 동기가 있다. 사진이 올라간 뒤 인스타그램은 누군가의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는 알림으로 그를 자극한다. 사람들이 내 사진을 좋아했을까 아니면 악플을 달았을까? 이 사람에게는 댓글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열어본다.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하루 종일 좋아요와 댓글을 확인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인스타그램 삼매경에 빠진다.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가식적인 친구가 완벽하게 편집해서 올린 사진이나 고교 시절 본드를 흡입하던 동창이 올린 음모론 같은 글들을 찾아본다. 그러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광고를 시청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페이스북 창업가 마크 주커버그가 약 1,000억 달러의 재산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도 파릇파릇한 수제 개발자들이 행동 디자인 연구소에 모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앱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광고를 보게 하려고 말이다. 게다가 그들은 일을 어마무시하게 잘한다. 가령 트위터의 알림이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는 사용자가 앱을 열자마자 불과 몇 초 안에 뜨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자극, 행동,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되뇌 과정이 오늘날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이 자극 요인이었다면 요즘은 따분함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자신의 뉴스피드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분함을 벗어나죠.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되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역설적인 사실은 인류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던 이런 메커니즘이 오늘날에는 인간의 건강에 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힘든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즐겁지 않은 기분, 예를 들어 따분함 같은 게 느껴지면 예전에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면서 뭔가 생산적인 배출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신을 딴 데로 돌리면 되니까요.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연구진은 줄서기나 기다리기 같은 방식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을 가만히 견뎌내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뇌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우리를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 외에 따분함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막대한 유익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창의력이다. 따분함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찾다 보면 창의력이 발동된다. 우리는 창의력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던 마음의 유랑을 사실상 없애버렸다. 그리곤 인류가 현재 창의력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원인으로 늘 바쁘고 할 일이 넘쳐나는 현대인의 생활과 전자오락 도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의 지속적 증가를 지목했다. 나쁜 소식이다. 특히 근력보다는 뇌를 쓰는 일이 훨씬 많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창의력이야말로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생산성 전문가들이 사람들에게 심고 있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실적을 향상시키는 핵심은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4부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한 과학자가 계산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한 인간이 살아있을 확률은 10분의 1에 268만 5천승이다. 이 과학자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 확률은 1쪽의 면을 지닌 주사위를 200만 명이 동시에 던져서 전부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과 같다. 그만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라는 뜻이다. 이 수치는 현대 선진국에서 태어난 행운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1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40%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 1900년대 전 세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31세에 불과했다. 오늘날 세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2세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안락함과 편리함이 인간들의 삶을 늘려주긴 했지만 죽음은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서구인들의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한다. 65세 이상인 사람들조차 절반 이상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죽음을 늦추기 위해 이상한 보조제를 먹고 불가능한 것을 믿으면서 기이한 절차를 밟는다. 나는 생명 연장이라는 미명 아래 외국 연구소에서 위험한 약품들을 불법으로 들여오고 수천 달러를 들여 젊은 사람의 피를 자신의 몸에 주입하고 젊음을 보장해주는 알약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으며 과학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그리곤 결국 자신답게 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임종을 앞둔 미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단조로운 직장 생활을 그만두거나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끊고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했다. 만일 내가 죽음을 나의 삶 속으로 끌어와 인정하고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삶의 하찮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자유롭게 나 자신이 될 것이다. 죽음은 심리학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막상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숙고하면 행복한 생각들을 찾게 만드는 자동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한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하루에 1번에서 3번씩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국가 교육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탄 사람들의 집단 속에 각인되어 있다. 부탄에서 죽음은 일상의 일부다. 망자의 시신을 태운 재는 점토와 섞여 차차라고 부르는 작은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가, 창틀, 광장, 공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치한다. 21일에 걸친 장례 기간 동안 시신은 그가 생전에 살던 집에서 삶을 이어가다 수많은 벗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나무 장작 위에서 천천히 불살라진다. 죽음과 관련한 이 모든 절차는 절대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탄에서는 자신을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것을 매우 중요한 삶의 철학이라고 배웁니다. 이 나라에서 죽음은 문화와 소통의 일부입니다. 부탄의 죽음 인식이 행복을 얼마만큼 향상시키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조사 연구는 영성을 측정한다. 그는 부탄의 국교인 불교의 근간에 죽음이 녹아들어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부탄의 불교 종파는 대부분의 여타 불교 국가들에 비해 죽음에 대한 자각을 더 강조한다. 다쇼는 죽음과 관련한 더 깊은 신학적 가르침은 내가 다음으로 만나게 될 사람을 위해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내가 만날 첫 번째 인물은 켄포 푼초타시다. 죽음에 대해 인간이 알 수 있는 최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부탄의 최고 불교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죽음과 인종에 대한 연구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이뤄냈다. 켄포는 체크리스트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자신을 더 높은 실제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소갈 림포체는 1992년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의 지혜에서 체크리스트 현상에 대해 서구식 게으름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삶을 강박적인 활동으로 가득 채운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직면할 시간이 없다. 스스로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과 소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집착적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고만 한다. 이것이 곧 목적이 되고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헛된 방황으로 끝날 수 있다. 무지에서 벗어나 쳇바퀴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고 마음 챙김을 최우선시한다면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배우자를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마음 챙김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사추세츠 의과대학교 교수이자 서구 세계에서 마음 챙김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존 카바진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 없이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이다. 나는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기계적 작동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런데 캠포는 마음 챙김을 체크리스트라는 톱니바퀴에 막대를 꽂아 멈추는 행위로 설명했다.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아니든 내 마음이 내뱉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지의 근원입니다. 산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500m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 절벽이 바로 죽음이며 우리 모두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절벽에서 떨어질 운명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길이 끝나기 전에 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구본을 들고 와서 부탄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가장 가고 싶던 여행지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부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순위에서 134위에 오른 경제적으로는 뒤처진 국가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20개국 안에 든다고 합니다. 나라의 국가기관 안에 국민총행복연구센터가 있다는 것이 너무 흥미로웠고요. 국민총행복이 국민총생산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국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나라 전체 도로 중 상당수가 비포장 도로고 그 나라의 수도인 팀푸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는 점, 2017년 기준 인터넷 보급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고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없는 나라.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부탄의 전통차인 수자를 마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카톡이나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요. 그룹 채팅창이 없고 이메일이 오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며칠을 보낸다면 어떤 느낌일까? 혼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배실배실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제가 소속된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처음에는 답답하고 무언가 궁금한 상태의 불안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지속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저 따분하게 이런저런 걸 관찰하면서 살아있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런 따분함을 가져본 것이 실상 언제인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갖고 놀 곳이 없어 방 한가운데 누워 이런저런 상상들을 하던 그 느리던 시간의 따분함이 오늘 저에게 그리고 불안에 매몰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은 오늘 나눠드린 디지털 기계의 폐해, 죽음에 대한 생각과 성찰뿐 아니라 배고픔이 주는 유익, 사냥의 의미,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등 척박한 자연 속에서 체험한 인간 본연의 의미와 기쁨을 체험하고 배우고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소파에 누워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소파에서 일어나 음식 뚜껑을 닫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숨이 차서 더 이상 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한 100번 정도 들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보세요. 편안함의 습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일격이 하루짜리건 일주일짜리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편한 세계로 저는 돌진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